새벽 5시.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직 꿈속을 헤매고 있을 시간. 하지만 이 집 부엌에서는 이미 기름 튀기는 소리가 요란합니다. 68세의 박순자 씨. 그녀의 주름진 손은 오늘도 어김없이 프라이팬을 쥐고 있습니다. 40년을 이 집에서 살았지만 그녀에게 주어진 건 단 하나. 며느리가 싫어하니까 냄새나는 음식은 새벽에만 해먹으라는 차가운 규칙뿐이었습니다. 연기가 피어오르는 부엌 문 앞. 35의 며느리 이지연이 팔짱을 낀 채 서 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노골적인 혐오가 담겨 있습니다. 또 기름 냄새 진동하네. 환기 좀 제대로 해요. 애들 옷에 다 배잖아요. 식탁 한쪽에서는 7살 손주가 조용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할머니의 손등에 튄 기름 자국도 그녀의 떨리는 손도 모두 보면서 이것은 한 노인이 자신의 존엄을 되찾기 위해 벌이는 조용하지만 완벽한 복수의 시작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8이 된 박순자라고 합니다. 말하기가 참 부끄럽습니다. 제 나이에 이런 하소연을 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40년을 이 집에서 살았습니다. 남편이 세상 떠난 지도 벌써 10년이 넘었고요. 아들 하나 키우겠다고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습니다. 등골이 휘도록이 일해서 이 3층 집을 마련했고 아들을 대학까지 보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들어온 뒤로 제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새벽 5시. 제가 일어나는 시간입니다. 왜냐고요? 며느리가 그렇게 정했거든요. 어머니, 비린 음식 냄새 때문에 저희가 못 살겠어요. 생선이며 김치찌개며 새벽에 혼자 드세요. 저희는 깔끔한 음식만 먹을 거니까요. 처음엔 그저 입맛이 다른가 보다 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요즘 그렇다잖아요.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이건 저를 이 집에서 지워버리려는 계획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날도 그랬습니다. 프라이팬에 고등어를 굽고 있는데 뒤에서 느껴지는 차가운 시선. 돌아보니 며느리가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팔짱을 낀 채로요. 환기 좀 제대로 하세요. 우리 민준이 옷에 냄새 다 배잖아요. 학교에서 애들이 뭐라고 하면 어쩌려고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기름이 튀어 손등을 대었지만 아프다는 말도 못했습니다. 그저 미안하다. 미안해만 반복했습니다. 손주 민준이가 식탁에서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대인 손을 보면서도 아무 말도 못하는 그 아이가 너무 안쓰러웠습니다. 며느리는 콧방귀를 뀌며 돌아섰습니다. 에휴, 나이 들면 왜 다 저 모양인지. 손주 생각은 안 하고.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40년 전 시어머니 모시며 악착같이 살던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새벽부터 밭일하고 시장에 나가 장사하고 밤에는 바느질해서 돈을 모았습니다. 그 돈으로 이 집을 샀고 이제는 제가 이 집에서 쫓겨나고 있었습니다. 아니, 쫓겨나는 게 아니라 지워지고 있었습니다. 투명인간처럼. 저녁 식사 시간. 제가 가장 견디기 힘든 시간입니다. 식탁은 6명이 앉을 수 있는 크기입니다. 하지만 제 자리는 맨 끝 구석진 곳입니다. 며느리가 처음부터 그렇게 정했습니다. 어머니는 여기 앉으세요. 애들이 가운데 앉아야 음식 집기 편하니까요. 그때는 그러려니 했습니다. 손주들이 편하면 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애들아, 할머니 드릴 반찬은 따로 덜어놔. 며느리가 아이들에게 속삭이듯 말합니다. 제가 먹는 반찬은 늘 남은 것들이었습니다. 김치는 가장 시거나 짠 거, 나물은 어제 저녁에 남은 거,
생선은 머리와 꼬리 부분. 하지만 참았습니다. 먹을 수 있으니까요. 진짜 고통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무시였습니다. 엄마, 오늘 학교에서 선생님이 칭찬했어. 제가 우리 민준이 대견하네 하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가 차갑게 쏘아붙입니다. 민준아, 엄마한테 말해. 할머니는 잘 못 들으셔. 귀는 멀쩡합니다. 오히려 며느리보다 더 잘 들립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계속해서 아이들이 저와 대화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제일 마음 아픈 건 제 아들 민호의 태도였습니다. 아들은 그저 고개를 숙이고 밥만 먹습니다. 아내가 시어머니를 모욕해도, 아이들이 할머니를 무시해도 단 한마디 말도 하지 않습니다. 엄마, 반찬 더 드실래요? 조차 묻지 않습니다. 그날도 그랬습니다. 며느리가 아이들과 떠드는 사이 아들은 핸드폰만 보고 저는 혼자 식은 밥을 씹고 있었습니다. 문득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주름진 이 손으로 40년을 일했는데 이제는 밥상머리에서조차 환영받지 못합니다. 그때 제 눈에 보였습니다. 며느리가 손주들에게 뭔가 속삭이는 모습. 아이들이 킥킥대며 저를 힐끗 봅니다. 웃음거리가 된 겁니다. 제 손주들에게마저.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건가? 눈물이 나왔지만 꾹 참았습니다. 울면 지는 거니까요. 밤 11시. 모두가 잠든 시간. 저는 부엌으로 내려와 설거지를 합니다. 며느리가 낮에 하면 시끄럽다며 밤에 하라고 했거든요. 싱크대의 차가운 물에 손을 담그면 낮의 모욕들이 조금씩 씻겨 내려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진짜 씻기지 않는 건 마음속에 쌓여가는 서러움입니다. 냄비를 닦다가 금속 표면에 비친 제 얼굴을 봤습니다. 깊게 파인 주름, 퀭한 눈, 힘없이 내려간 입꼬리. 이게 정말 저인가 싶었습니다. 40년 전 28배 이 집에 시집 왔을 때만 해도 저는 달랐습니다. 눈에 힘이 있었고 웃음도 많았습니다. 여보, 당신이 보고 싶어요. 조리대 위에 놓인 낡은 액자. 흑백 사진 속 남편이 저를 보고 있습니다. 남편은 10년 전 뇌출혈로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48배 나이에요. 너무 일찍 갔습니다. 그 사람이 있었다면 아들도 이렇게 나약하게 자라지 않았을 겁니다. 여보, 우리 아들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당신 닮아서 착한 줄만 알았는데 그냥 겁쟁이였어요. 냄비에 대고 중얼거립니다. 며느리 눈치만 보고 엄마가 모욕당해도 모른 척해요. 손주들도 이제 할머니 무시하는 법을 배웠어요. 눈물이 뚝 떨어져 싱크대에 스며듭니다. 당신이 남긴 이 집 때문에 제가 이렇게 사는 거예요. 아들 이름으로 집을 넘겨줬으니까 며느리가 제 눈치를 볼 이유가 없죠. 쫓아내지 못하는 게 다행인 줄 알고 사는 게 제 인생이에요. 제사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기. 매년 이맘때면 저는 혼자서 제사를 준비합니다. 아들은 일 핑계, 며느리는 그런 구시대적 행사 안 믿는다며 거들지 않습니다. 올해도 그럴 겁니다. 이번만 더 해요. 이번 제사만 더 지내면 저도 결정할게요. 이렇게는 못 살아요. 제 목소리는 텅 빈 부엌에 허무하게 울렸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저는 몰랐습니다. 운명이 이미 제 편에 서 있다는 걸. 다음 날 낮, 며느리는 백화점에 나갔습니다. 애들 데리고 외식하고 올게요. 어머니는 집에 계세요. 초대받지 못한 거 이제 일상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배웅했습니다. 집이 조용해지자
저는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며느리 방 앞을 지나다가 문이 열려 있는 걸 봤습니다. 평소엔 절대 열어두지 않는 방인데 잠깐 고민했지만 청소기를 밀기 위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검은 봉투. 고급스러운 종이에 금색 로고가 박혀 있었습니다. 지원 법률사무소. 왜 며느리한테 법률사무소에서 우편이 왔을까요? 호기심이 아니었습니다. 불길한 예감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저는 봉투를 집어 들었습니다. 이미 개봉된 상태였습니다. 안에서 꺼낸 서류. 첫 페이지에 금색 글씨로 쓰인 제목. 부동산 신탁 계약서. 수익자 이지연.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서류를 펼쳐 읽기 시작했습니다. 법률 용어들이 가득했지만 핵심은 명확했습니다. 며느리가 제 아들 명의로 된 이 집을 자기 명의의 신탁으로 바꾸려는 계획. 그것도 아들 몰래. 서류 안에는 이미 위조로 보이는 아들의 도장이 찍힌 위임장까지 있었습니다. 날짜를 보니 다음 주였습니다. 계약 완료 예정일이. 이 집을 통째로? 손이 너무 떨려서 서류를 제대로 들 수가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이미 계획을 세워놓았습니다. 신탁이 완료되면 이 집의 실질적 소유권은 며느리에게 넘어가고 저와 아들은 그저 거주자, 신분이 되는 겁니다. 쫓아낼 수 있는 그 순간 창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며느리의 웃음소리. 전화 통화 중이었습니다. 응, 다 준비됐어. 다음 주면 완전히 내 명의로 넘어와. 그럼 뭐 시어머니? 당연히 내보내야지. 요양원 알아봐놨어. 아들, 걱정 마. 그 사람 나만 보면 꼼짝 못해. 며느리의 목소리는 날카롭고 차가웠습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 같았습니다. 저는 재빨리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고 원래 자리에 놓았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지만 정신은 오히려 맑아졌습니다. 40년을 바쳐 만든 이 집. 제가 지킬 겁니다. 하지만 방법은 며느리처럼 비열하게가 아니라 정당하게, 그리고 완벽하게. 남편의 제삿날 저녁. 탕은 제가 혼자 차렸습니다. 백김치, 마물 3가지, 생선구이, 적, 전, 떡, 과일까지. 8시간이 걸렸습니다. 허리는 끊어질 듯 아팠지만 마지막까지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이번이 이 집에서의 마지막 제사가 될 테니까요. 저녁 8시.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아들은 불편한 얼굴로, 며느리는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며, 손주들은 따분하다는 표정으로. 자, 시작합시다. 제가 말했습니다. 평소와 다른 제 목소리 톤에. 아들이 잠깐 저를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이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를 올리고 술을 따르는 순서. 향을 피울 차례였습니다. 저는 향 3개비를 집어 불을 붙였습니다. 연기가 피어오르고 그 연기 사이로 남편의 사진이 보였습니다. 여보, 제가 드디어 결심했어요. 가족들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제사 중에 말을 하다니. 그때 저는 손가락으로 향불을 껐습니다. 지글거리는 소리와 함께 향에서 연기가 멈췄습니다. 상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40년간의 복종도 여기서 끝입니다. 엄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며느리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에휴, 치매 오신 거 아니야. 제사 중에 왜 향을 꺼? 저는 며느리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지연 씨, 신탁 계약서 말이에요. 다음 주에 계약하시려던 거. 며느리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제 아들 명의 집을 몰래 당신 이름으로 넘기려던 개. 위조된 위임장까지. 뭔 소리야? 아니, 그게. 며느리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아들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신탁이 뭔데요? 저는 천천히 제 방에서 가져온 서류 봉투를 식탁에 올려놓았습니다. 며느리의 방에서 곡사해둔 계약서였습니다. 아들, 이거 읽어봐라. 내 아내가 무슨 짓을 하려고 했는지. 며느리가 소리쳤습니다. 그거 어떻게 가져온 거야? 남의 방 멋대로 뒤진 거야? 내 집인데 어디를 못 가겠습니까? 제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40년을 이 집을 지켰는데 내쫓으려고 한 사람한테 프라이버시를 존중해야 합니까? 제 사상 위에 촛불이 흔들렸습니다. 마치 남편도 이 순간을 지켜보는 것 같았습니다. 3일 후 거실. 정장을 입은 세 사람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희 집 변호사들이었습니다. 네, 제가 고용한 변호사들입니다. 며느리가 계획을 세우는 동안 저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숨겨둔 비상금이 있었거든요. 남편이 남긴 보험금 일부를 아무도 모르게 제 명의 통장에 넣어뒀습니다.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해서요. 그 돈으로 법률 상담을 받았습니다. 박순자 씨 사안을 검토한 결과 며느리분의 행위는 명백한 사문서 위조 및 배임 혐의에 해당합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며느리는 소파 끝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 당당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또한 주택이 원래 박순자 씨 명의였다가 아들 명의로 증여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증여 당시 부양 조건이 명시되어 있었고 이 조건이 지켜지지 않았으므로 증여 취소 사유가 됩니다. 아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쉽게 말하면 민호 씨 어머니를 제대로 모시지 않았으니 집을 돌려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아들의 얼굴이 파랗게 질렸습니다. 제가 엄마를 제대로 안 모셨다고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내 아내가 나를 모욕할 때 단 한 번이라도 말렸니? 손주들이 할머니를 무시하도록 내버려둔 건 누구니? 새벽에 혼자 밥 해먹게 만든 거. 아들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증여 취소 통지서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형사 고소장입니다. 사문서 위조, 사기 혐의로. 며느리가 벌떡 일어나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제발요.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처음으로 저를 어머니라고 불렀습니다. 40년 동안 한 번도 그렇게 부르지 않았던 사람이 이제 와서 어머니라고 부르는 건 우습지 않아요?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요양원 알아봤다며? 날 버리려고 했잖아요. 그건 제가 정신이 나갔던 거예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용서는 하겠습니다. 하지만 법적 책임은 져야죠. 저는 변호사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행하세요. 잠깐만요. 엄마 이러시면 안 돼요. 지연이가 잘못한 건 맞지만 형사고소까지는. 너도 공범이야, 민호야. 제가 아들을 똑바로 봤습니다. 방관한 것도 죄다. 엄마가 당하는 걸 보고도 못 본 척한 죄. 일주일 후 조용한 오후 변호사들이 돌아간 뒤 집안은 묘한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며느리는 형사조정 절차를 밟기로 했고 집은 다시 제 명의로 돌아왔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별거를 결정했습니다. 거실에서 가만히 앉아 있는데 손주 민준이가 다가왔습니다. 7살짜리가 조심스럽게 제 옆에 앉았습니다. 할머니,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왜 그래? 민준아? 할머니, 화났어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 어린아이는 무슨 죄일까요? 그저 엄마가 시키는 대로
엄마가 보여준 대로 배웠을 뿐인데 화난 게 아니고 할머니가 그냥 슬펐단다. 제가 민준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민준이는 할머니가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해? 민준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제 품에 안겼습니다. 아니야. 엄마가 할머니 싫어하래서 나도 그런 척 했어. 근데 진짜는 할머니 좋아해.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아이는 알고 있었던 겁니다. 다 알고 있었어요. 할머니 손에 기름 튄 거 봤어. 아팠지? 민준이가 그때 말 못해서 미안해. 괜찮아. 우리 민준이. 저는 손주를 꼭 안아줬습니다. 내가 알아줘서 할머니는 그걸로 충분해. 할머니, 우리 계속 같이 살 수 있어? 그럼 여기는 할머니 집이니까. 민준이도 할머니랑 계속 살 거야. 엄마는? 어려운 질문이었습니다. 엄마는 조금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대. 하지만 민준이는 할머니가 지켜줄게. 민준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사랑해. 40년을 이 집에서 살면서 처음 듣는 말이었습니다. 사랑한다는 말을요. 저는 손주를 꼭 안은 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길고 어두웠던 겨울이 지나가고 이제 봄이 오려나 봅니다. 한 달 후 새벽 5시 저는 다시 부엌에 섰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다릅니다. 누군가 눈치를 보며 몰래 숨어서 요리하는 게 아닙니다. 당당하게 제가 하고 싶어서 요리하는 겁니다. 냄비에 미역을 끓입니다.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소리가 평화롭습니다. 참기름 냄새가 집안 가득 퍼지지만 이제 누구도 뭐라 하지 않습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새벽 공기가 상쾌하게 들어옵니다. 멀리서 새들이 지저귀입니다. 식탁 위에는 제가 어젯밤 써놓은 메모지가 있습니다. 민준아, 연우야. 학교 갈 때 버스카드 가져가라. 사랑하는 할머니가. 손주들은 이제 저를 피하지 않습니다. 매일 아침 할머니 안녕히 주무셨어요? 하고 인사합니다. 아들은 여전히 조심스럽습니다. 제게 어떻게 용서를 구해야 할지 모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제는 설거지를 도와줬습니다. 말없이 제 옆에 서서요. 그걸로 충분합니다. 시간이 필요한 일이니까요. 며느리는 친정에 가 있습니다. 형사조정 결과 디소는 유예됐지만 이혼 조정은 진행 중입니다. 제가 바라는 건 아니지만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었으니까요. 미역국을 떠서 맛을 봅니다. 딱 좋습니다. 남편이 좋아하던 간이에요. 여보, 오늘은 당신 생각하며 미역국 끓였어요. 내가 이겼어요. 우리 집 지켜냈어요. 하늘을 보며 혼잣말을 합니다. 시계를 보니 6시. 곧 손주들이 일어날 시간입니다. 상을 차리고 기다립니다. 이제 이 집의 식탁은 다시 따뜻해질 겁니다. 진짜 가족의 식탁으로요. 새벽의 미역국 냄새가 집 안을 가득 채웁니다. 이건 단순한 음식 냄새가 아닙니다. 생존의 냄새고, 존엄의 냄새고, 승리의 냄새입니다. 저는 68세 박순자. 40년 만에 제 집에서 당당하게 아침을 맞이합니다. 인생은 70부터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입니다. 당신의 존엄을 지키세요. 영상을 재미있게 시청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